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59회와 62회를 통해 낯이 익은 프란스 드발의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입니다. 드디어 의식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이자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 자신도 매우 기쁩니다. 다만 파일을 정독하셔야만 이 책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십 개의 동영상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태블릿 PC로 내려받은 PDF 파일을 보시면서 링크가 나올 때마다 클릭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방송에서는 저자가 책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이 책의 구조만 설명할 거니까요. 이 책은 동물의 사고 능력, 즉 동물의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물도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계획하고 현재의 만족을 참을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인데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인간도 진화의 결과물이고 동물 중 한 종입니다. 단지 다인의 말처럼 많은 측면에서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뛰어날 뿐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언어 능력을 탄생시킨 폭스피트 유전자는 쥐에게도 있고 언어 능력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은 유인원에게도 있으며 모방 능력을 가능케 하는 거울류려는 원숭이에게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마음에 관한 연구는 동물의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라는 별개의 두 범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능이라는 하나의 범주 내에서 변이를 살펴보는 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마다 지닌 독특한 인지 능력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 인간이 충분히 똑똑한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그렇다이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기까지 우리 인간이 거쳐온 시행착오의 민낯이 무엇인지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이제는 동물은 본능대로만 행동하고 인간은 학습에 의해서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본능과 학습을 연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동물의 마음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살펴봐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본능과 학습 사이에는 인지와 지능이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드발은 인지는 환경에 대한 나름의 표상의 세계를 만드는 정신 능력이고 지능은 인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인지와 지능을 합해서 생각하는 능력, 즉 사고 능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의존성이 절대적인 까닭에 생각 역시 언어 없이는 너무도 불편하고 명료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언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곤 하죠. 서로가 아무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생각은 언어와 독립적입니다. 말을 하기 이전의 아이는 생각도 없다는 주장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듯이 말을 못하는 동물에서도 상황은 같습니다. 둘째는 진화의 역사가 해당 종의 필요에 맞게 인지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종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제한된 삶의 영역, 즉 움벨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은 저마다의 움벨트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울 필요가 있는 것들만을 배우도록 진화했습니다. 즉 저마다의 움벨트에서는 각각의 종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을 제외하면 우리의 감각은 코끼리의 청각, 개의 후각, 송골매와 독수리의 시각 능력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서로의 움벨트가 다르기 때문이죠. 유인원을 비롯해 원숭이, 돌고래, 코끼리, 조류, 파충류, 어류, 때로는 문어 같은 무척추 동물까지 어떤 보상이나 처벌이 없어도 자신들의 움벨트에서 장래에 쓸모가 있을 것 같은 지식은 나름대로 축적합니다. 따라서 숨겨놓은 먹이를 회수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다람쥐나 까마귀에게 수를 세는 능력을 묻는 것은 불공정하며 늑대가 인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개보다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불공정합니다. 단 하나의 척도로 인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쓸데없는 짓인 이유이죠. 셋째는 실험의 설계 방식입니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종에서 특정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간과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수행한 실험이 그 종의 기질, 흥미, 해부학적 특징, 감각 능력 등에 적합한 것이었나가 되어야 합니다. 동물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알기 때문입니다. 침팬지의 과제 수행 능력이 레서스 원숭이보다도 낮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침팬지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제시된 수행 과제의 레벨이 너무도 유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해했던 거죠. 특히 인간 아이를 테스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인원을 테스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물고기와 고양이를 수영장에 던져놓고는 둘을 공평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착각이고요. 드발은 동물의 마음에 다가가기까지 인간이 거쳐온 시행착오 또는 인간만의 특별함을 좁혀온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학습이고, 둘째는 모방을 포함하는 마음이론이며, 셋째는 만족지연을 뜻하는 자기통제이고, 넷째는 메타인지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은 본능대로만 행동한다고 여겼던 초기의 생각이 동물에게도 학습 능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옮겨지는 데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일반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동물이 학습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도 안 돼 보였으니까요. 동물에게 학습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배변 교육과 하이파이브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학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학습은 본능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라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끼를 향해 공을 던져봐야 개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토끼에게는 사냥 본능이 없기 때문이죠. 즉 학습의 기초인 조작적 조건 형성은 이미 존재하는 본능을 더욱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약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동물의 학습 능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볼프강 쾰러의 유인원 실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인간과 유인원의 뒤를 이어 꼬리 감는 원숭이인 검은 머리 카푸친과 필리핀 원숭이인 개잡이 마카크가 석기시대로 접어든 3번째와 4번째 동물임이 밝혀졌죠.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긴 하지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영장류인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물고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미로에서 먹이를 먹는 쥐가 선택을 고민하고 아이린 페퍼버그의 앵무새에 알렉스와 베티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까마귀 그리고 어치들은 학습을 넘어 나름의 도구 제작 능력까지 보여주었던 겁니다. 특히 알렉스와 바다 포유류인 리오는 인간과 같은 사고 능력을 지녔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수컷 침팬지 아유무의 기억력은 인간의 능력을 비웃었으며 모든 포유류의 뇌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자 인간은 서서히 두려움과 조바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78년에 인간만의 특별함은 다른 개체의 마음 읽기에 있다는 마음이론이 데이비드 프림에게 의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즉 모방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거울유론을 최초로 발견한 건 마카크 원숭이였고 이미 1974년 에밀 멘젤의 실험 결과 침팬지는 모방의 귀재임이 드러났으며 모방 능력과 관련한 유인원 실험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자 98회 수전 블랙모어의 밈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학자들은 다시 개인적인 학습과 감정의 사회적 전염은 참된 모방이 아니고 사회적인 학습 중에서도 환경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에 관해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라며 모방의 정의를 비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유인원에게서 참된 모방의 흔적이 보이자 다시 그들의 선택적 모방은 인간의 과잉 모방과 다르다고 모방의 정의를 또 좁혔죠. 하지만 생물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의학에서는 연속성이 기본 가정입니다. 모든 포유류의 뇌와 신체 구조와 신경 체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전제가 없다면 누가 동물을 상대로 연구하겠습니까? 사실 마음 읽기는 역지사지, 즉 조망 수용을 통한
몸읽기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서일 때가 대부분이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첫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오히려 서로 싸우고 오해가 늘어나는 건 말을 통해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요. 그렇다면 마음이론은 결국은 공감 능력과 가까워지고 그것은 다시 2000년대 초반 사라 브루스넌의 실험이 보여주듯 공정성, 즉 정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모방 능력을 인간만의 특징으로 설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범위를 더 좁히고 수준을 더 끌어올린 것이 바로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지금의 충동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인 만족지연, 즉 자기 통제입니다. 이것은 미래와 목표와 계획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 그것은 전두엽이 담당하는 능력이라고 알려져 있었기에 진정한 인간만의 능력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 울타리도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몇 초가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동물도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해마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서는 전두엽의 역할이 너무 커서 미처 몰랐지만 잠을 자거나 깨어서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해마는 경험한 것을 몇 배속으로 반복 재생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아직 가보지 않거나 해보지 않은 일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이죠. 데니얼 데닛의 표현으로 하자면 포퍼 생물인 셈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길이와 깊이에서의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 동물이 순전히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간다면 동물들 대부분의 행동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드발은 말합니다. 먹을거리가 있는 장소의 거리에 따라 일어나는 시간을 조정하고 수백 종의 열매와 그것들이 익는 시기 그리고 장소들까지 모두 기억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유인원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어조차도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서 호불호를 표현한다니 말 다했죠. 이런 자기통제 능력에서 생겨난 부산물은 도덕과 자유의지의 기원에까지 뻗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특별하다는 신념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는지 학자들이 다시 내민 최후의 조건은 인지에 대한 인지, 즉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메타인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미 100여 년 전인 1927년 에드워드 톨먼의 실험은 차치하더라도 20세기가 끝날 때쯤 돌고래 나투아가 21세기 초에는 쥐와 마카크 원숭이가 자기들의 지식의 범위나 한계를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2012년 7월 7일 양자역학에 관한 코펜하겐 해석처럼 의식에 관한 케임브리지 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적극적인 선언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만 의식이 있다는 생각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소극적인 선언입니다. 압도적인 증거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신경학적 기반을 가진 종이 인간뿐만이 아님을 시사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의식보다는 무의식적인 행동과 휴리스틱을 사용한 판단이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과 사고 능력과 마음과 자아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합니다.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원한다는 말처럼 잃어버린 대륙 아틀란티스 전설처럼 과거의 영광을 부여잡고 싶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서로 닮았다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들의 내면적 동기와 구조도 닮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과 동물의 행동이 닮았다면 정신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가설이든 인간과 동물 양쪽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데이비드 휴무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동물의 생각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다른 종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정신적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교훈을 준다고 드발은 말하고요. 인지전문화가 일어난 진화의 시간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인 유인원들 모두에게도 똑같이 충분했을 테니까요.
우리 종이 모든 것에서 가장 뛰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자연 법칙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을 마음에 품고서 다음 시간부터는 동물들이 따라오기 힘든 인간만의 고차원적인 수준인 창의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드보노의 수평적 사고로 찾아뵙겠습니다.